다음은 대한전기협회 김승남 차장님이 기계 및 전기설비 내진 설계 기준 현황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의 김승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계 및 전기설비 내진 설계 기준의 현황 및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정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 다른 기준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개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먼저 저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 내에서 내진 설계 기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참조하고 있는 국내의 기계 및 전기설비 관련 내진 설계 기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준이 다시 또 참조하고 있는 해외 표준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 내 내진 설계 기준 현황입니다. 먼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는 크게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설비들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진 않고 내진 등급과 관리 등급, 내진 성능 수준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 등급을 핵심 시설, 중요 시설, 일반 시설로 구분을 하고, 이때 해당 시설들이 어떤 설비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설비의 용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핵심, 중요, 일반 시설들이 설계 지진 재현 주기에 해당하는 지진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내진 성능 수준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현주기 4800년 지진이 왔을 때는 붕괴 방지 수준의 내진 성능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표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을 반영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준, 항만 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에 있는 내진 설계 기준, 그리고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내진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설비 정착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 하위에 있는 정착부 내진 설계 지침이라는 KCG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강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 요령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협회에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하위에 있는 정착부 내진 성능 평가 지침이나 아니면 기존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한국전기설비 규정 하위에 있는 지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비 정착부 내진 설계 지침인데, 이 내용은 설비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설비와 구조물이 연결되는 부위인 그 정착부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설비에 대해서 총 4단계로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인명 안전에 관련된 설비들을 1등급 설비, 그리고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2등급 설비, 그다음에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보조로 필요한 설비들에 대해서는 3등급,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전체 계통에 대해서 각각 설비를 분류를 하고 해당 설비들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간략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보일러 및 보조 계통에서 어떤 설비, 일부 설비들은 2등급 설비가 되기도 하고 일부 이제 보조 계통에 대해서는 3등급 설비가 되기도 하는 등 대분류하고 중분류, 소분류까지 설비들을 분류를 해서 내진 설계를 구분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1등급, 2등급 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하고 3등급 설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내진 설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4등급 설비에 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도 설비 정착부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들인데요. 설계 지침, 그러니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 설계 지침을 바탕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계 지진력을 소요 역량 그리고 설계 강도를 공급 역량으로 사용을 해서 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설비 정착부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 조사들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 자료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설비 정착부에 대한 강도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정착부 내진 성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일 텐데, 특히 이제 볼트 정착부라든지 아니면 용접부에 대한 정착부, 아니면 콘크리트에 묻히는 콘크리트 정착부에 대해서 어떤 식의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지침 또한 한국전기설비 규정 하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지침을 위해서는 적용했던 기준은 행안부에서 나왔던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과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시설 내진 기준 공통 적용 사항, 그리고 시설안전공단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 쪽에서 발간한 기존 시설물, 특히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 등을 참조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지침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 적용 사항하고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을 참조를 해서 수화력 발전 시설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지침을 작성을 하였고요. 보시다시피 1단계 예비 평가, 간략한 수계산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형 해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2단계 상세 평가가 있고, 그것도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3단계 정밀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 지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앞서 소개드렸던 설비 정착부에 대해서는 협회의 지침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참조하고 있는 국내 이제 기계 및 건축 전기설비 관련 기계 및 전기설비 관련 내진 설계 기준, 특히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의 상위에 있는 시행 규칙 중에 하나인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2018년 11월 달에 원래는 구조 요소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에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내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전기 설비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쪽
건축 비구조 요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계나 전기 설비하고 관련이 크게 없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기계 및 전기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 전기 설비나 아니면 발전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 기준은 최초에 법령에서는 1962년도에 구조물 자체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도입이 됐고, 1985년도 멕시코 지진 때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1988년도에 건축 구조 기준이 내진 설계 기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6층 이상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2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비들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언제 도입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2000년도에 건축 구조 기준에서 비구조 부재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것들이 이제 건축 및 기계, 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2005년도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을 보면 2019년도 3월 달에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대폭 개정이 됐는데, 개정 취지를 보면 2015년도와 16년도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비구조 요소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해서 해당 비구조 요소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요건들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도 3월 달에 국토부에서 고시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보면, 원래는 다음과 같이 건축 구조 기준 내에 지진 하중으로 한 파트로 들어갔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분리고시가 되고, 그때 여기 보시면 이제 18번 항목에 비구조 요소라는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목적이나 대상을 보면 건축물이나 건물의 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물의 구조가 어떤 거냐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물탱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설비들,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 고가 탱크라든지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건물의 구조에 포함이 돼서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 소개하는 성능 수준을 보면 내진 특등급, 대부분의 발전 시설이 내진 특등급에 해당이 될 텐데,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 인명보호를 만족을 해야 되고,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지진이 왔다 간 다음에도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 성능 수준을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이랑 중요 시설이 내진 특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핵심 시설을 보면, 중요 시설에서 보면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 붕괴 방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축 구조 기준에 따르면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 인명보호를 만족을 해야 되고, 10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 기능 수행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진 성능 수준을 건축구조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구조 요소,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비구조 요소,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을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도 계수가 1.5인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위험물의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진 특등급 시설에 대해서 해당 시설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발간한 그 내진 설계 지침에 보면 1등급, 2등급 설비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도 계수 1.5에 해당하는 설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내진 설계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뭐 중요도 계수가 1.0이면서 좀 가벼운 설비들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들이 있고, 이런 내용이 협회 지침에서 4등급 설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대상이나 비교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소화배관이나 아니면 스프링클러 등 이제 소방과 관련된 설비들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 물질을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설비를 지지하는 비구조율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등급과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설물이 특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구조율소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수행을 하고, 내진 특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주, 발주처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개정되었던 건축구조기준에서는 내진 설계 범주에 따라서 내진 설계 대상 기계전기 설비가 좀 구분이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삭제되고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계수가 1.5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도 계수가 좀 낮고 설치 높이가 역시 낮으면서 가벼운 경우에는 내진 설계 예외 적용이 내진 설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구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세한 기준이 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도 특별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별로 설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설비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설비 자체가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밀 해석을 통해서 내진 지진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파연구원에서 나온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해외에서는 국제적으로 대부분 적용이 되는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ICC ES에서 발간한 AC156이라는 이 코드에 따라서 내진 실험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방송시설에 대해서 또 텔코디아에서 발간한 이런 시험 방법에 대해서 시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내진 시험을 수행을 하고 지진에 대해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설비에 대해서 이제 지진하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비에 대해서 지진하중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비의 내진 성능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설비 등급별로 내진 성능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이제 가속도가 결국에는 힘을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설비가 얼만큼 유연한지 아니면 강한지, 그리고 설비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비의 주기하고 그 설비가 시설되는 구조물의 주기가 유사하게 되면 공진현상 등에 의한 증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비의 주기 또한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설비의 가속도가 중요도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비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비의 지진력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설비의 지진력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설비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에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 SDS로 표현되는 게 가속도값, WP로 표현되는 게 설비의 중량이 되고요. 여기 AP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소개를 드릴 테지만 설비의
주기하고 구조물의 주기가 얼만큼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계수값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RP 값은 설비가 얼만큼 유연한지 아니면 강한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수값이고, 이 IP는 설비의 중요도 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곱해지는 값이 있는데 전체 구조물의 높이하고 설비가 어느 높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또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계수들이 있어서 이 계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또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설비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에 따라서 높이 설치하게 되면 지진하중도 역시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산한 이 값은 수평 방향, 그러니까 옆으로 흔들리는 방향에 대한 지진하중이라고 하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하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한 계수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쭉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SDS, 그러니까 가속도 값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계산되는 그런 계수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이 어느 집안에 놓이는지, 집안이 단단한 집안인지 연약한 집안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계수값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집안 조사를 통해서 집안에 대한 증폭 계수도 역시 고려를 해서 가속도 값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AP 값은 설비의 주기하고 구조물의 주기가 얼만큼 유사한지를 고려하는 계수, 그리고 RP 값은 반응 수정 계수로서 재료가 얼만큼 유연한지 아니면 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계수들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내진 설계를 할 때 그 설비를 구조물에 부착하기 위해서 뭐 정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콘크리트 슬래브나 벽체에 결국에는 설비들을 부착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사용하는 앵커에서 갑작스러운 파괴를 막기 위해서 지진하중을 또 증가시켜주는 그런 계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설비별로 해당 계수들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계수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설계하는 설비가 어떤 쪽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기타 설비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적용을 하셨을 경우에 가장 보수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하중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지진하중만 쓰시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도 X 방향, Y 방향 두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하고 위아래로 X 방향, Y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한 다음에 지진하중 자체를 또 설비의 자중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뭐 눈이 오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설비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을 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정착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착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고 콘크리트 구조 기준을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착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콘크리트에 묻히는 정착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 기준을 따르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후설치 앵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의 지진 실험에 따라서 공인기관의 인증서가 공개된 것들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앵커 볼트를 보면 먼저 설치된 선설치 앵커가 있을 수 있고 후설치 앵커가 있을 수 있는데, 후설치 앵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인기관에 의해서 인증서가 공개된 것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이제 후설치 앵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후설치 앵커에 대해서 크게 확장형 앵커, 부착식 앵커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게 공인기관에 의해서 공개된 인증서가 있는 후설치 앵커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제 기업인 H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발된 후설치 앵커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지진 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는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학회에서 발간한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법 및 예제집에 나와 있는 모의지진 실험 방법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미국에 있는 미국 콘크리트 학회에서 발간한 기계식 앵커나 부착식 앵커에 대한 모의지진 실험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에 나와 있는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소개를 드렸고, 이제 개정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미국 ASC에서 발간한 표준이 최근 21년도에 특히 비구조 유사편에서 굉장히 대폭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개정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ASC에서 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국내 식과 동일한 시기 최초로 포함이 됐습니다. 최초로 포함된 것은 원래 이 시기 있었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ASC 22년도에 개정된 식을 보면 식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가속도 값은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계수값들이 대부분 다 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현된 것은 집안응답이라고 해서 이제 가속도, 집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해당 설비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그 높이에 따라서 집안 가속도하고 해당 층에 발생하는 가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계수가 될 거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은 구조물하고 설비가 어떤 식으로 공진을 하는지, 그리고 설비가 어느 정도 유연한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는 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된 것들은 설비가 어느 정도의 강도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여기 개정된 내용에서 추가로 들어온 것인데요. 건물의 연송도까지도, 그 구조물 자체가 얼만큼 유연한지까지도 고려를 하는 그런 계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식으로 높이에 따라서 어느 만큼 증폭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식인데, 이때 원래는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식이었었는데, 구조물의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채찍 효과라 그래야 되겠죠. 휘둘렀을 때 최상층에서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효과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선형이 아닌 비선형식을 도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높이에 따른 증폭 계수를 변화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연성에 대해서도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 자체가 얼만큼 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조물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구조물에도 얼만큼의 초과 강도, 그러니까 강도에 대한 마진이 있는지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수들까지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ASC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설비의 연성이라든지 아니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비의 분류는 기존과 동일한데 그 설비의 분류들에 들어가는 계수값들이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정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ASC의 7을 참조 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앞으로 추후에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이거와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도 이 참조 표준에 따라서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차장님, 내진 설계관에 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에 관해서 뭐 질의사항이라든지 또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전공 이주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 내진 그 설치에 대해서 잠깐만 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케이블 트레이나 통신 덕트 이런 쪽이 지금 내진 설치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것이 기존에는 12m로 이렇게 12m의 버팀대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감리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는 이제 행거를 만드는 내진 행거를 만드는 업체인데 네. 그 업체다 보니까 지금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m에 다른 거는 문제가 이제 감리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 이걸 달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내진 행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달아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지금 혼란이 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내진 행거를 지금 저희가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희한테 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냐? 지금 기준이 나온 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거는 아주 시급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10통화는 받았습니다. 제가. 네네. 예, 내지는 설치를 어떻게 케이블 트레이, 덕트, 통신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의 12m의 그 가대식으로 달 것인가? 내지는 행거로 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정리를 어떻게 지금 이거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바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도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네네. 예,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건지 좀 그거에 대한 부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뭐 12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m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설치 간격이 12m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하중을 계산을 해서 그거보다 좁게 배치를 해야 되면 이제 계산에 따라서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KC 아니면 해당 지침에서는 언급하는 내용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역시 이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남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